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실화괴담. 그 아파트는 이름도 기억한다.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더 이상은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곳에서 살다가 아버지 일 때문에 대구에 잠깐 내려갔었고 초등학교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다녔다. 이 일은 그 집에서 처음 살 때의 이야기이다. 14층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집은 1306호. 당시 아버지 사업이 막 잘 될 때여서 아버지는 매일 늦게 들어오셨다고 한다. 1살짜리 동생과 나를 데리고 밤늦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셨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갓난쟁이인 동생을 어르고 달리느라 피곤하셔서 항상 꾸벅꾸벅 졸다가 보통 2시에서 3시에 아버지를 맞으시곤 했다고 하셨다. 그날도 아버지의 귀가는 늦어졌고 2시가 좀 넘어서 어머니께서는 졸음이 밀려와 내 동생을 안고 방 안에 내가 꿈쩍거리며 장난치는 걸 보다가 깜박 잠이 드셨다고 했다. 평수가 크지 않은 아파트여서 보통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정말 조용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13층이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도 비치지 않아 밤이면 매우 깜깜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조차 어머니 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가늘고 길게 그리고 잦아드는 여자의 높은 소리가 어머니를 깨웠다고 한다. 크지는 않은 소리, 무엇보다도 아스라이 쓰러지는 목소리였는데 너무나도 기괴했다고 한다. 내가 어머니께 어땠냐고 다시 되물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고 하셨다. 하지만 바람이 아닌 분명한 비명소리였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고 왠지 모를 두려움을 떨면서 내 동생을 꼭 끌어안으셨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거의 기절할 듯이 벌떡 일어나셨는데 나는 어머니 등 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려 나를 끌어안으며 주저앉으셨고 그렇게 내 동생과 나를 데리고는 눈을 꼭 감고 계속 떨고 계셨다고 한다. 그러기를 10여 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오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으셨더랬다. 어머니 상태가 이상한 걸 눈치채신 아버지가 이유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너무 겁이 나고 흥분한 상태라 대답을 피하셨다. 그날은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다고 한다. 문제는 다음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출근을 배웅하신다고 복도에 나오셨는데 밖이 시끄러워 아래를 보니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지만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떠올리셨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알게 되신 그 사건의 대강은 이렇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 옥상을 개방하던 때였는데 우리 아파트 옥상에는 안전장치 비슷하게 아파트 베란다 난간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싸움 끝에 남자가 여자를 밀쳐버린 것이다. 정황상 여자가 난간에 매달렸을 테고 남자는 그 여자의 손을 떼어냈겠지. 그리고 그 여자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의 단말마의 비명을 우리 어머니께서 들은 것이다. 남자는 곧 잡혔고 여자의 시체는 이른 시간에 발견되어 어머니는 다행히 그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하지만 갑자기 이 같은 이야기를 그것도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말씀하시는 어머니. 어째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내가 반문하였더니 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도 흐려지고 마침 생각이 나서 말한 것이라고. 기가 막힌 건 너 정말 그거 들었어? 라고 물으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처음 본 살인사건이니 아버지도 좀 놀라셨을까. 워낙 이런저런 말이 없으신 어머니라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이해하지만 그날 밤에 우리를 끌어안고 두려움에 떠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나 또한 어쨌건 간에 같은 시간에 분명 그 소리를 들었을 터.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 목소리를 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실종. 그녀가 사라진 지 벌써 3주째가 되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린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는데 우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다. 그늘도 여느 때처럼 운동 겸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었다. 사랑을 속삭이며 운동을 하던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음료수 좀 사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그게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하루 종일 난 멍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고 도저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다. 분명히 다시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다음날 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다. 도대체 어디를 간 걸까? 납치라도 당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싫어서 도망간 것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녀가 실종된 이후로는 매일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나서는 촉촉한 그 입술로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난 미칠 것만 같았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지. 그녀 없인 단 하루도 살기 힘들었다. 여전히 오늘도 그녀를 찾아 나섰다. 주위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며 말렸지만 그건 헛소리다. 내게 포기란 없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녀를 내가 포기할 리 없다. 그러나 역시 오늘도 그녀는 없었고 어느덧 사주째가 되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그녀를 찾은 터라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오랜만에 그 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나는 비탈길을 지나던 중 돌부리에 채워 비탈길 아래로 구르고 말았다. 얼마나 굴렀을까. 온몸에서 느껴지는 쓰라림으로 기절조차 할 수 없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몸이 타박상의 상처들로 말도 아니었다. 아픔을 잠시 뒤로하고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뭔가 하얀 물체를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하얀 신발 중 한쪽이었다. 오래돼서 더러워졌지만 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 주위에 있다. 이건 그녀의 신발이다. 난 흥분하기 시작했다. 내 몸의 상처는 잊은 지 오래다. 미친 듯이 주위를 돌아다니던 나는 하수구를 발견했다. 역시 그렇구나. 그녀 또한 나처럼 돌에 채워 여기까지 굴러왔는데 잘못 길을 찾다 이 하수구에 빠진 거구나. 이 안에 그녀가 있을 것 같다. 난 알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이곳에 있다. 난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들어갔다. 구를 때 다친 몸이 한 번 더 반항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수구는 더럽지만 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이 있다면 보름 정도는 버티는 게 인간이다. 내 마음속에서 희망이 몸서리쳤다. 가져온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던 나는 드디어 인간 형체의 무언가를 찾았다. 하수구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먹고 있었는데 분명히 내 아내였다. 더러워진 몸과 많이 변한 얼굴이었지만 난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몰라볼 리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다가가자 아내는 그제야 나의 존재를 알았는지 흠칫 놀랬다. 이럴 수가. 그렇게도 아름답던 내 아내가. 이런 젠장. 욕지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난 아내에게로 달려가 확 껴안았다. 많이 힘들었지? 이젠 걱정 마. 내가 어쩌나. 폭포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한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목에서 상당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나도 모르게 아내를 밀쳐냈다. 목을 만져보니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아내의 입가에 묻은 핏자국. 왜 나를 문 거지? 난 의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으나 그녀의 눈빛에선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동맥을 물렸는지 내 목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나왔다. 그에 따라 정신은 점차 가물가물해졌다. 도대체 왜? 나란 말이야 나.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나라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 몸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 말라버린 입술로 작게 말하였다. 배고파. 내게 다가온 그녀는 내 팔부터 뜯어먹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야소. 그녀의 웃음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물론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남들은 신혼하는데 사실 진짜 신혼생활이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채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경아라고 하지요. 사실 제 아내가 그토록 웃지 않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얼굴에 심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얼굴에 횃불을 쏟았거든요. 정말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마치 녹아내린 것처럼 일그러진 제 얼굴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항상 제게 동화를 들려주셨는데 내용은 항상 미녀와 야수였지요. 그리고는 동화가 끝나시면 말씀하셨어요. 저도 야수처럼 언젠가는 멋진 미녀를 만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제 아내를 만난 건 이때부터예요. 제 아내, 그러니까 경아는 중학교 첫 학년 첫 반에 저와 만났지요. 그러나 그때는 때가 아니었나 봐요. 아내는 그때의 제 고백을 거절했죠.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안 건데 제 고백을 거절한 날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재석이는 성격도 괜찮고 친구도 많은데 그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를 들은 날 저는 차인 날보다 훨씬 많이 울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 중학생 시절이 지나가고 고등학생 시절도 지나가요. 무슨 우연인지 고등학교 때도 그녀와 같은 학교였어요. 그건 제게 크나큰 축복이었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얼마 안 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뒤따라 가시듯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요. 두 부모님의 죽음은 제게 너무도 큰 상처였어요. 그러나 저는 꿋꿋이 살아야 했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야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게는 두 분이 돌아가신 후 꽤 거금의 보험금이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대학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글 쓰는 데에만 매달렸어요.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제 꿈은 작가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작가고요. 어쨌든 저는 작가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글을 썼고 보험금은 반 정도로 나눈 뒤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러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였어요. 아무런 지식도 없던 제가 말이죠. 게다가 처음 낸 책은 생각외로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출판사에서 몇 번이고 퇴짜를 맞았었는데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백만, 아니 억만장자가 되었지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한 일은 바로 경아를 찾아다니는 거였답니다. 비록 끔찍한 몰골이어도 돈을 보고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거지요. 수소문 끝에 경아를 찾아낸 날. 유감스럽게도 경아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같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남자친구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에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골목에서 저를 마주치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뭐 얼굴이 저 따위로 징그럽게 생겼냐, 재수없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복수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돈을 이용해 그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지요. 그 자식의 이름은 진아였어요. 현재 어떤 그룹의 드럼을 맡는다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복수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계획은 완벽했지요. 일단 녀석의 공연장을 알아냈고 그가 드럼을 치는 장소 바로 위에 조명을 떨어뜨릴 작정이었거든요. 결론만 말하자면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헐렁하게 조인 나사는 함성으로 진동하는 무대를 견딜 수 없었는지 제가 자극을 주기 전에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다 원하던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죽지 않았거든요. 다만 머리에 큰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술비는 꽤나 비쌌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진아라는 그 자식은 천의 고아여서 아는 지인은 같은 밴드와 경아 하나뿐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은 돈은 수술에 턱없이 부족했었지요. 그 소식을 듣자 제 머릿속에는 다시 야비하면서도 달콤한 계획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일단 경아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환심을 샀지요.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저와 말문이 트일 때쯤 저는 이 야비하고도 달콤한 계획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말을 꺼냈지요. 나와 결혼해 주면 그 자식의 수술비를 전부 대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녀와 저는 결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 때부터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오늘도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아요. 웃지도 않고 그저 무표정일 뿐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녀가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밤 와인 마시지 않을래? 어제 나가다 샀는데. 저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알았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그녀는 제 웃는 표정을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기다리던 밤이 되었어요. 아내가 식당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는 쓰던 것을 마무리 짓고는 식당으로 나섰어요. 그러자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제 잔에 와인을 따랐지요. 마셔. 왜 비싸긴 해도 맛은 그만큼 좋을 거야. 그녀의 말맞다나 포도주는 붉은색으로 흔들거리며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켰어요. 도수가 꽤 높은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목이 진짜로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쨍강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잔은 바닥에 떨어졌고 저도 떨어졌어요. 고통 때문인지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 아름답게 웃었어요. 미안해 그렇지만. 그리고 그때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그가 나왔어요. 그예요. 진아. 그녀의 옛 애인이요. 그는 태연히 저를 바라보더니 제 아내였던 그녀와 입을 맞추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비록 저는 죽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그녀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그예요. 아까 식당에 오기 전에 쓰던 것. 그건 유서였어요. 제가 자살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유서요. 사실 아까 낮에 그녀가 자신의 연예인과 몰래 계획 짜는 것을 엿들었거든요. 이게 아수가 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다음 세상엔 왕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이야기. 어릴 때 교회에서 귀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저는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앞에 좀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바위 같은 것도 많고 또 교회가 커서인지 지하가 어두컴컴해서 어린 저와 제 친구들이 자주 놀이터로 이용했던 교회지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가 무진장 컸던 것 같네요. 미로 같은 지하가 있었으니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 2명은 먼저 집에 가고 저 혼자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오기인지 지하 1층을 혼자서 가보고 싶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지하 1층은 깜깜했고 통로는 아주 길었죠. 왠지 저 통로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통로가 시작되는 입구에서 끝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진짜 깜깜합니다. 아주 좁은 통로이고 벽에 그냥 유년부 그림 같은 것만 있을 법한 통로였거든요. 아무도 없었고 저는 혼자서 그 통로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끝까지 가니까 막다른 벽이 들라고요. 웃기는 게 그 긴 통로에 어느 문 하나 없다는 게 좀 신기하고 이상했죠. 막다른 벽에 터치를 하고 이제 돌아서서 다시 나오고 싶은데 순간 무섭더라고요.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가는 게 무섭다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왠지 모를 겁이 났을 때, 등 뒤에서 이유 없는 공포심이 느껴졌을 때, 그냥 혼자서 으하는 소리 내면서 막 뛰어간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겠죠. 저 역시 그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막 내달렸습니다. 이제 통로 입구에 조금은 밝은 쪽으로 다 왔을 쯤 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끼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진짜 이 세상의 소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웃음소리. 분명 제가 그 끝까지 갔다 왔었고 벽을 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을 텐데 누군가 웃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누가 장난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앙칼진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 때 그 웃음소리를 또 한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선교단 서클 활동을 무진장 열심히 했었는데 맨날 여기저기 홍보하러 다니고 준비한다고 밤새고 그래서인지 몸도 마음도 무척 지쳐 씻을 어느 날 새벽이었죠. 이젠 자야지 하고 잠이 슬슬 드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라? 엄마가 설거지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새벽 4시에 엄마가 설거지를 해?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잊고 있었던 그 끔찍하고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이번엔 바로 제 귓속에서 들리는 거였습니다. 진짜 귓가도 아니고 제 귓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미치겠던데 모든 힘을 다해 깼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으면 그 한 달간을 맨날 하루에 10번은 넘게 가위에 시달리며 지냈죠. 나이가 좀 더 들고 이젠 세월의 때도 많이 묻었고 성격도 좀 더러워졌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잠을 자는데 아주 오랜만에 가위가 찾아왔더군요. 몸의 침대 속에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연벽쯤 되는 거리에서 누군가 같이 누워서 여자친구의 모습을 흉내내고 이상한 소리로 저한테 뭐라 하는데 막 저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자친구가 나를 욕하고 막 뭐라 하는 듯하는 걸로 저한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이유 없이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땐 이게 가위구나 느꼈죠. 점점 그 이상한 소리가 커지길래 일단 가위를 깨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 시발놈이 자는데. 아오 시발놈.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악센트도 세고 좀 욕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개짜증 나서 한마디 했더니 갔는지 잠 잘 잤습니다. 5번째 이야기. 무당과 함께 갔다. 제가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가방 던지고 놀다가 8시 됐을 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 눈앞에 빨간 게 묻어있길래 닦아내고 휴지 쪼가리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뛰어놀았는지 눈가리가 튀어나올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잤죠. 그리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는데 거실 쪽에서 굿을 굴러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가위인 줄 알고 풀려고 움직였는데 몸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거실을 살짝 보니까 어른 여러 명이서 이상한 물건을 누르며 있더군요. 누를 때마다 막 사람들 신체 중 부위 하나씩 없어지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오는 것처럼 스스슥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마구 떨었고 심신이 저려오면서 등골이 오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앞에 누군가 있는 인기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불을 더 꽉 잡고는 버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이불을 잡아당기고 있더군요. 근데 무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 몰려온 것처럼 슥슥 소리가 계속 나다가 인기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의 힘이 이상하게도 초등학생 힘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약간 힘을 풀었죠. 근데 다 풀려버려서 제 다리 쪽 있는 곳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막 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힘이 좀 세던 저는 발 앞으로 그 손을 막 쳐대고 다시 밀어낸 다음에 이불을 닫고 꼼짝 않고 있었죠. 그리고 한 5분 그 정도 지났을 때 열쇠 소리가 나더니 아빠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밀치고 아빠한테 가려고 이불을 치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아빠만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아빠한테가 그 일을 말했더니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지 말고. 저는 그때가 좀 성숙한 상태여서 막 울며 불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가는 순간 거실 쪽으로 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버튼 쪼가리 보고 기겁해서 기절했고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일을 말해서 엄마가 무당 한 명을 데려오더군요. 그래서 그 무당이랑 갔는데 그 버튼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며 이상한 짓을 하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그날 밤 잤고 그 다음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6번째 이야기. 학원의 귀신 괴담. 영어 학원을 하나 다니고 있는데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10년째 다니고 있는 학원이다. 우리 학원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 중에는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듬직하신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목소리가 박신양을 닮으셔서 박 선생님이라고들 한다. 박 선생님은 평소 신앙심이 매우 두터우신 것으로 유명하다. 학원생들에게 숙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둥이 농담도 잘하시니 말이다. 나 또한 학원의 오랜 학원생으로서 그의 신앙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 학원은 전자매장인 하이마트의 구 건물을 개조해서 쓰는 학원으로서 학원이 매우 크다. 또한 저녁 12시까지 진행되는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남으셔서 마지막으로 순찰을 도시고는 한다. 그날은 박 선생님께서 순찰을 도시는 날이었다. 수업은 12시에 끝나고 학원차는 끝나는 대로 출발하므로 선생님이 순찰을 도시던 12시 15분쯤에는 학원에 선생님 혼자만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평소대로라면 그래야만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내려오시는데 반대편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은 신앙심이 두터우신 분이다. 그런 거에 겁먹지 않으시고 그냥 누군가 남아있으려니 하고 나가달라고 말하려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가보니 1층 화장실 세면대에서 어떤 여자가 걸레로 보임직한 천조각을 빨래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가서 일부러 인기척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선생님께서는 저기요 이만 나가주세요라고 했으나 여자는 고개를 한번 힐끔 들더니 신경질적으로
이것 좀 빨고요라고 했다. 그러나 더욱이 이상한 것은 1층 여자 화장실은 학원을 오래 다닌 나도 그 장소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또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아주 적었었다. 학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보기엔 아주 적다. 그 넓은 학원에서 유일하게 흘러나오는 불빛이라고는 그 여자 화장실의 작은 불빛뿐이었다. 박 선생님께서는 조금 기다리다가 선생님도 화가 나셔서 다시 다그치시며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제 됐어요 라고 화를 내며 선생님을 지나쳐서 문을 나갔다. 나가서 뒤쪽으로 터있는 학원 뒷문으로 향하는 좁은 복도를 지나쳐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선생님도 퇴근을 위해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걸음이 느려지다가 멈춰서더니 선생님이 있으신 쪽으로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응, 알겠어 얘들아. 내일 다시 올게. 박 선생님과 그 여자 단둘뿐인 어둡고 넓은 학원의 벽 쪽을 보고 말이다. 7번째 이야기.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 그늘도 눈이 오늘처럼 수북하게 내리고 땅이 얼어붙어서 매우 추웠던 날이었지. 난 친구들과 노는 걸 매우 좋아했고 날씨 따위는 상관도 안 하고 매일 친구들을 불러 놀았어. 오죽하면 비 오는 날까지 우산을 써가며 놀았지. 그런데 오늘은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친구들을 불러서 어디서 놀지 정하고 있는데 저 멀리 옛날 전쟁 때 은신처로 쓰였던 산이 보이는 거야. 왜? 산은 눈에 쌓이면 훨씬 아름답고 매혹적이잖아. 내 생각과 친구들이 맞았는지 친구들도 산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딱 결정을 하고 산을 향해 걸었어. 근데 어째 뭔가 자꾸만 마음이 불안한 거야. 사람들은 막 왠지는 모르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 난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었거든. 산 입구에 다 달았는데 저쪽 올라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올라가시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그 할머니가 올라가는데 뒷모습이 참 고요해 보이시는 거야. 친구들은 눈이 오는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 때문인지 다른 아이들이 찬성해서 마지못해 올라온 친구들도 저 할머니 뒤를 쫓아가면서 조용히 올라가서 정상에서 놀자는 거지. 다른 아이들도 찬성했고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 산을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정말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 진짜 고요하게 걸어 올라가 시기만 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왠지 이상하다고 그냥 내려가자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갈 때 풍경을 즐기셔서 말씀을 안 하시거든.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고 따라 올라가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시는 거야. 그러더니 뒤를 휙 돌아보시는 거야. 와, 나 그때 진짜 너무 놀랐어. 그리고는 갑자기 어서 내려가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 깜짝 놀라서 우리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어여 내려가 이러시는 거야. 우리는 우는 친구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는데 하늘이 보였어. 근데 어두웠어. 벌써 밤인 거지. 분명 따라올 때만 해도 아침이었는데 할머니의 소리침을 듣고는 정신이 깬 것 같고 정말 홀린 것 같았어. 그래서 조심조심 넘어질까봐 주의하면서 내려오다가 뒤를 무심코 보았는데 할머니 앞에 어떤 한 남자가 걸어가고 그 뒤를 할머니가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남자 옷 색깔이 아주 검에 굉장히 어두워. 그래서 그때 소름이 좀 끼치고 친구들 데리고 내려오는데 입구 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무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 무덤을 지나서 입구로 가야 되거든. 근데 밤이잖아. 밤인데 무덤이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집에 가야지. 그래서 꼭 참고 무덤을 한 걸음 가는데 그 할머니와 남자가 한 무덤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할머니가 무덤 주변에 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신 거야. 할머니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울면서 뛰어내려갔어.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시면서 하는 말이 너 할머니 따라갔으면 죽었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시던 이웃집 할머니셨거든.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산을 다니셨거든. 물론 난 그 할머니와 손자처럼 지냈고 인사도 꾸벅꾸벅 하고 다녔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확 가는 거야.
돌아가셔서 저승사자가 왔는데 저승사자가 죽기 직전에 사람에겐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 어머니도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할머니는 산을 한번 오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따라오던 우리가 걱정되셨겠지. 그 중에 내가 포함돼 있으니 더 놀라셨겠지. 자기를 따라오면 아이들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소리를 질러서 빨리 내려가라고 하신 거겠지. 어머니도 너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이승의 인연이 목숨까지 살린다더니 내일 할머니께 가서 제사 좀 지내자고 하신 거야. 그래서 다음날 할머니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바람결에 나무가 흔들렸어. 그리곤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졸고 있었거든. 귀에 할머니의 평안한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그리고 난 잠들었어. 깨어나니 집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쳐. 지금은 이사를 왔지만 오늘같이 눈이 수북이 내리는 날 그 이웃 할머니가 기억나곤 해.